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SJ파트너스의 하서정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SJ파트너스 하서정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불법 인터넷 사이트 처벌하려면 재산 대신 빚을 물려주신 아버지, 무인 판매점에 도둑들이 넘쳐나요.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굵고 짧게 설명해 주는 시간, 금요일에는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법령은요. 경찰 수사 규칙입니다. 네, 그동안은 경찰이 수사할 만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고소고발장을 고소인에게 그대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이렇게 반려되는 고소고발건만 연간 12만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러한 반려제도가 폐지되고 모든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해 각하로 종결하는 사건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고소고발 사건의 진정 사유도 이전보다 확대된다고 하니까요. 이 변호사님, 변경된 내용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경찰수사규칙과 범죄수사규칙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경찰위는 범죄수사규칙의 고소, 고발, 반려 사유를 삭제했고요. 경찰수사규칙에 각하 사유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무혐의가 명백해서 더 이상 수사가 무의미한 경우, 그리고 동일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나 경찰의 불송치가 있었던 경우, 고소고발인이 출석 요구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 고발의 진위가 불분명한 경우에 고소고발을 각하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그리고 고소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고소한 경우, 반의사 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한 경우 반려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건들을 앞으로는 반려하지 않고 각하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추가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고소하거나 고소 취하 후 재고소하는 경우, 수사에 관한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또 각하 사유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경찰위는 고소고발의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진정으로 전환하는 사유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진정은 곧바로 입건하지 않고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입건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고소고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인 사실이 없는 경우, 피고소 고발인에 대한 처벌 의사가 없는 경우,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경찰위는 여기에 더해서 내용이 사실인지 명확하지 않거나 같은 내용의 고소고발이 있는 경우도 진정사건으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위원회는 또 수사를 시작한 뒤 수사 진행 상황을 처음으로 통보하는 기한을 기존의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늘어난 사건만큼 수사 속도에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일선 의견을 수용한 조치입니다. 다만 첫 통보 이후에는 기존처럼 매달 수사 진행 상황을 통보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볼 법령은요, 수자원법 시행 규칙입니다. 올여름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장마철 강한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작년 여름에도 전국 곳곳에서 호우로 인한 인명사고와 재산 피해가 잇따르기도 했는데요. 이에 정부가 극한 호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간의 홍수 대비 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내용과 더불어서 대규모 피해를 유발하는 도시 침수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 인프라 구축도 가속화한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앞으로 달라질 내용들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네. 종전에는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등 급박한 상황인 경우 홍수특보 지점 상류의 유역 면적이 1,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홍수주의보의 발령 없이 바로 홍수경보 발령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홍수특보 지점 상류의 유역 면적과 무관하게 홍수주의보의 발령 없이 바로 홍수경보를 발령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점에 대해서는 동시에 홍수 경보를 발령하거나 해제 발령을 할 수 있도록 홍수특보 발령서, 홍수특보 변경 발령서, 홍수특보 해제 발령서를 개선,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홍수 방어 기반 시설, 그 인프라의 획기적인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벌써 심상치 않은 올해 장마가 예상이 되는데요. 네. 개인별 침수 우려 지역 내 위치는 위치 여부를 문자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래 기후를 고려한 치수 안전 체계 확립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치수 예산을 2배로 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수 안전 확보를 위한 이행 기반을 강화하였는데요. 홍수특보 발령 지점을 75곳에서 223곳으로 늘리면서 AI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홍수 감지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까지는 홍수 가능성을 감지하고 분석하는 데만 최대 30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기존 75곳의 홍수 특보 지점을 수동으로 확인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것을 이제는 AI를 도입해서 홍수 감지 시간을 3분의 1로 단축해서요, 10분 내외로 예상되는 것에 이르렀습니다. 네.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서 충분한 대응에도 힘을 기울였는데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I 예측을 반영해서 홍수특보를 3시간 단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수 감지 분석 시간이 3분의 1로 줄어들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홍수특보용 AI 시스템은 2021년부터 구축을 시작을 해서 지난해 8월에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올해 4월 4대강 홍수통제소 예보관을 교육을 했고요. 이달 홍수특보 발령 기준이 포함된 수자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AI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홍수특보는 홍수주의보와 홍수경보로 나뉘는데요. 계획 홍수량, 즉 하천이 감당할 수 있는 유량의 50% 이상의 물이 유입되리라 예상을 하면요, 홍수주의보를 발령하게 되고요. 그리고 70% 이상의 물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면 홍수경보가 발령되게 되는데, 한편 환경부는 AI 시스템을 활용한 치수, 즉 인명재산의 피해 예방이 본 궤도에 오를 경우에는 이 시스템을 이수, 즉 수생태계나 물환경으로 활용해서 그 폭을 넓히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AI 시스템을 국내 기술로 자체 개발한 만큼 홍수 피해가 잦은 개발도상국 등의 공적 개발 원조를 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법령은요, 주류 면허법 시행령입니다. 그동안은 소주나 막걸리 등을 잔에 나눠 파는 행위가 적발될 시 해당 음식점의 주류 판매가 정지되고는 했는데요. 5월 28일부터 실시된 개정안 내용에 따라 앞으로는 식당에서 모든 주종의 술을 잔술 형태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주류 도매업자가 환영할 만한 내용도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관련 내용 하나씩 짚어주시죠. 네, 28일부터 모든 주종의 잔술로 판매하는 것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네. 주류 면허법 시행령을 개정했기 때문인데요. 개정안은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동안은 소주나 막걸리 등을 잔술로 파는 행위가 적발될 때는 주류 판매가 정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개정이 된 것인데요. 또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서 판매하거나 탄산, 채소, 과일 등을 즉석에서 섞어서 판매하는 경우도 허용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종합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입, 제조, 판매하는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 등을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두고 도매업자가 환영할 만한 내용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국세청 관계자는 식당에서의 잔술 판매는 그동안 법령보다 하위 규정인 국세청 기본 통칙을 통해서 허용되기는 했었는데 이번에 시행령을 고쳐서 허용 여부를 더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였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을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을 사해갖고 한 22년째 회사에서 집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맨 2년 한 번 재계약을 하면 그에 4월에 노총 지부 간부들과 그 52개 레미콘 회사 사장단 대표와 협상 체결되면은 5월 1일부터 각 회사에서 서류상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런데 2년마다 계약을 하시고 계시는 거군요. 예. 네. 그런데 올 중수쯤 돼서 구수상으로 5월 말까지 회사에서 계약을 안 해준답니다. 그래 5월 말까지 일을 했다면은 네. 공시적 계약이 되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회사에다가 등기로 계약 해지 내용 증명서를 보내달라고 안 보내주면은 보낼 때까지 계속 차를 대여 물량을 받겠다고 하니까 네. 회사에서는 영업방해로 고발을 하겠다 합니다. 이것이 영업방해에 해당되는지 네네. 또 회사는 계약 위반이 아닌지 그리고 위반이라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네, 22년간 잘 일을 해오던 회사인데 갑자기 재계약을 못한다고 하시니까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레미콘을 2억 주고 차를 산 걸 갑자기 빼갖고 나가라 하면은 그리고 5월 1일로 계약이 됐는데 말일로 그 내용 증명도 띄우도 안 오고 구두상으로 무조건 계약을 안 해준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옆에 하서정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 상담드릴 하서정 변호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씀을 들었는데요. 예. 지금 제가 좀 궁금한 점을 먼저 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저한테 질문해 주셨던 분들을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 22년 동안 한 공장, 한 공간에서 한 사업주 밑에서 계속 같이 일을 하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같은 한 명의 사업주 혹은 하나의 그 법인 안에서 일을 하신 거라는 거죠. 예, 그럼- 그럼 우리 회사는 네. 레미콘을 한 12개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거는 네. 어쨌든 레미콘 그 지입 차주신 거잖아요. 그죠? 지입 맞습니다. 차주시고 그 지입을 한 곳이 레미콘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요. 제가 예, 여쭌 맞습니다. 거는 그러니까 지금 그 지입 차주이신 지금 상담자님께 업무를 지시하고 뭐 출퇴근을 관리하고 그랬던 사업자가 있냐 이게 제가 궁금한 있습니다. 우리 점이거든요. 회사에 고정적으로 놔두고 그렇게 계속 그렇게 회사 한 회사에서 네. 업무를 받고 지시 다 하고 그럽니다. 네. 그러면은 그 사업주는 업종이 뭐예요? 그렇게 지시를 그 했던. 레미콘 업입니다. 레미콘. 근데도 이제 지입으로만 이렇게 관리를 했던 거네요. 지입차가 우리가 19대 있고 회사차가 13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주가 지금 갑자기 5월 말까지만 일하고 더 이상 계약을 못 한다라는 통보를 한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 사장이 그걸 한 게 아니고 네. 그 거기에 있는 공장장이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 내용증명으로 찍기 갖고 해야겠다 하는 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네. 구두상으로 나가라 하니까는 네네. 네, 예. 구두상 그것도 추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공장장에 그렇게 나가라고 했다는 건 공장장은 그 지금 말씀하셨던 사장의 부하의 직원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기존에 2년마다 갱신됐던 그 계약을 단순한 레미콘 차를 운영해 주는 그런 용역 계약이라고 하기보다는 근로자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해석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한 공장에서 하나의 사업주 밑에서 22년 동안 계속 근로를 해오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비록 이제 그 업무에 뭔가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지입 차주로서 개인 사업주로 별도로 두고 고용 계약은 체결하지 않으셨지만 그 계약의 명칭보다 계약의 실제로 이제 업무하는 그 환경과 근로를 어떻게 제공했느냐라는 그 실질이 더 중요하거든요, 법적으로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2년 동안 꾸준히 그 사업주가 뭐 출퇴근도 관리하고 업무도 지시하고 그에 따라서 하나의 그 고용자 밑에서 계속적인 근로를 제공해 오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무리 뭐 용역계약 이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셨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행되어 왔다고 봐야 마땅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2년마다 갱신되어 오셨지만 어쨌든 그 부분이 비정규직으로 둘 경우에는 사실 2년 이상 둘 수가 없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거니와 또 2년이 형식적으로 계속 계약을 체결해 온 점을 비추어 봤을 때는 단순히 이렇게 구두로 이제 그만 나가라 라고 했다는 점은 실제로는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해고의 통보를 한 것인데요. 해고의 통보는 구두로 할 수가 없고 반드시 서면으로만 할 수 있고요. 또 말씀 들어서는 그러한 비슷한 지위에 있는 그런 지입차주가 여러 명이 있는 것 같고 5인이 훨씬 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함부로 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사유도 전혀 설명도 해주지 않고 그냥 구두로 뭐 계약 기간이 연장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뭐 그런 정도의 말로 나가라라고 한 것 같은데 그것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지금까지 이제 만약에 급여를 받지 못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가서 근로계약 그 부당 해고가 전혀 해고가 전혀 정당하지 않고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셔서 지방노동위원회 등지에 진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셔서 근로계약이 여전히 유지된다는 점을 확인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부당 해고를 취소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급여를 받지 못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앞으로는 계속 급여를 받으시면서 근로도 이어나가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뭐 산재 보상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연차 유급 휴가라든지 주휴수당 이런 것까지 사실은 다 보장이 되어야 마땅하거든요. 왜냐면 말만 용역이고 레미콘 뭐 집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실제로는 근로자로 사용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또 질문 중에 뭐 위약금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궁금한 점은 그 계약서상 위약금 약정이 있거나 혹은 묵시적으로 그 계약 기간이 그냥 지나면은 이 계약은 자동적으로 갱신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지. 근데 22년 동안 계약을 해오셨으면 사실 계약서도 제대로 못 보시지 않으셨어요? 아니, 계약서가 계속 2년 만에 돼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계약서는 있는데, 있어요? 네. 예. 보고 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계약하면 저는 한번 우리가 계약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네. 그리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예. 네. 그래서 우리도 어리에 해당하지만은 결국은 제가 계약금을 위반했을 때 할 수 있다 하면은 우리도 그에 대한 부분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네.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런데 지금 이제 5월 1일 되면은 새롭게 이제 자동적으로 그게 갱신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4월 말일로 끝나면은 5월 1일부터 계약을 이제 체결됐으니까 5월 한 달을 갖다가 내가 지났으니까 그런 부분이 자동적으로 이제 체결된 거 아닙니까? 그냥 일반적인 계약이라고 한다면요. 그냥 지금은 제가 이제 이 계약 자체는 고용 계약으로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2년이 이미 훌쩍 22년 동안 계약을 체결해서 오셨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 기간제로 계약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불허된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점에서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이라고도 볼 것 같은데 지금 그냥 그 계약 자체로만 봤을 때는 계약은 원래 어느 기간을 정해 놓으면 그 기간이 끝나면 계약이 종료하는 것이지 그냥 그 이후에 계속 똑같은 행위가 이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아니에요. 묵시적 갱신이라고 보려면 뭐 어느 기간 전까지 뭐 해약의 통지나 아니면은 뭐 다른 의사 표시가 없을 때는 계약이 자동적으로 갱신된다라는 약정을 따로 해 두어야 그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근데 다만 지금 상황은 2년을 훌쩍 넘는 기간 동안 이렇게 계속된 고용 형태가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 그 2년에 매 2년마다 약정하는 것이 위법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고 그럴 때는 지금 그 계약 약정보다 근로기준법이 더 우선해서 계속 이제 근로가 인정이 되고 근로자로서 이제 부당해고에 대해서 다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냥 계약이 이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은 아니기는 한데 지금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계속 그 레미콘의 어떤 그 업무를 제공을 해주고 그 행위를 하는데도 그 행위를 계속 받은 거죠. 지금 이 대표자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 이행을 받으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이행을 받은 뒤에 뭐 급여까지 그 원래 약정된 금액까지 지급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근로를 제공하고 또 상대방은 또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그런 행위를 통해서 추정컨대 이것이 묵시적 계약으로도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라는 사정이 인정이 된다면 묵시적 갱신이라고 보지 절대 못한다라고 말할 것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계약은 그렇지 않은 것이고요. 근데 지금은 그 위약금의 약정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마땅히 무엇을 손해라고 할 것이고 무엇이 그 어떠한 정도를 금액을 책정해서 청구할 것인지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위약금을 절대 청구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건 아니지만 지금의 성질은 당장 이제 그 해지된 걸 이유로
얼마간의 뭐 위약금을 받는 것보다 계속적인 근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예, 맞습니다. 예. 또 실체를 보더라도 이 계약은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실체를 잘 살펴보더라도 근로계약으로서 부당해고에 대해서 다투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근로를 지금 그쪽에서 근로 제공을 수령하는 것을 거부해서 제공을 못하더라도 상대방의 부당한 사유로, 상대방의 근거 없는 행위로 이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계속적으로 근로 계약에 따른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의무를 부담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분쟁이 언제 종결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종결하는 그 날까지 급여를 다 청구해서 받으실 수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위자료까지도 받으실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꼭 그 위약금에 대해서 너무 고민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이 계약에 있어서도 아마 묵시적 갱신이 된다는, 그런 자동적으로 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은 가장 유리한 지금 선택지는 고용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부당해고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주신 것이 영업방해가 이게 되느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영업방해라고 하면은 업무방해에 해당이 되는데, 어떤 것이 있냐면 위계나 위력이나 아니면 허위사실 유포로서 업무를 방해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지금 행위가 만약에 누군가를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지입차주 단체가 다 같이 몰려가서 위력을 행사하는 그런 행위가 있었거나, 아니면 위계, 뭔가 구체적이고,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제 잘 검토를 하더라도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속임수를 행하시거나, 아니면 이 업체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막 외부 유포하고 다녔다. 그 행위 세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은 지금 상담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행위 가지고는 영업방해, 업무방해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행위를 하셨길래 영업방해다라고 하는지. 행위로 하는 게요. 6월 1일부로 차를 빼나가라. 그래서 저는 이걸 내용 증명을 내가 내한테 안 보냈으니까 네. 나는 구조상으로 아닌 법적으로 내용 증명을 띄우면은 그에 대한 걸까 하는데, 안 되는 이상은 나는 6월 1일부터 우리가 배차가 되거든요. 네. 그 이제 차에 물량을 실는데 나는 우리가 순번이 있어요. 그 순번에 내가 차를 실겠다. 그러니까 영업방해, 그 안에 뭐 다른 차들이 못 실다. 그러니까 내 순번에 실으면은 그럼 그걸 영업방해로 고발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 차가 워낙 큰 차일 거 아니에요? 레미콘 차면? 그쵸? 네, 큽니다. 그 차를 브랜트가 있습니다. 브랜트에서 세면을 상품화해가 만들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순번대로 지입차들하고 회사차고 순번대로 차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순번에 되면 6월 1일 되더라도 내 순번이 있기 때문에 내 순번에 이제 그 배차에 차로 되면은 다른 차들이 그 뒤에 내 뒤에 순번들이 못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업방해 다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내가 회사에서 빼라 하면은 빼야 되는지, 그럼 뭐 빼라 빼가지고 그렇게 부분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영업방해인지 그걸 알고 싶어요. 혼자서 이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지. 하나를 더 짚어드리면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 증명을 안 보냈다. 내용 증명을 꼭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고를 할 때는 서면으로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절차 위반도 분명하기 때문에 이 근로자성에 대해서 잘 이제 설득해서 근로자성만 인정받으시면, 절차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뭐 진호위에서 다투시던 법원에서 다투시던 무조건 사실 거의 아주 높은 확률로 다 이기실 수 있는데요. 근로자성만 확보되시면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당해고에 있어서는 서면으로 지금 그쪽에서 제시한 것이 아니라서 그렇게 위법하다, 절차 위반을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아주 이제 넓은 의미에서 내용 증명을 안 보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타당한 말씀이시기는 해요. 그런데 그냥 개인 혼자 가서 어떤 행동을 아주 뭐 그렇게 폭력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신다면은 업무방해 위험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레미콘 차는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차가
그 배차를 이제 뭐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그 차가 그 자리에 위치함으로써 실제로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위력에 해당된다라고 판단될 소지도 저는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빨리 이제 그 진노위나 아니면 법원의 이 부당 해고에 대해서 다투시고 그리고 그 진노위의 그 담당 공무원분들이나 법원의 판사님께 이 차의 소재에 대해서 빨리 정리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지 이제 그런 절차를 밟기 이전에는 좀 저는 이제 그 좀 더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차는 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위력에 해당된다라고 판단될 소지가 절대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거기 두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걱정이 되거든요. 워낙 차가 그러니까 커서 차를, 위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차를 일단 내 순번에 떼면은 네. 차를 빼세요 하면은 네. 예, 내용 증명을 떼야라 하면서 내가 차를 그럼 빼주면 된다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요? 내용 증명을 안 보냈다고 해서 예. 업무 방해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보장할 수가 없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네. 그 별개인 거니까, 본인이 이제 부당한 피해를 입으신 거는 그것을 다투시되, 예. 새로운 어떤 가해 행위를 하시면은 본인한테 더 불리하니까. 예. 그래서, 당장은 그 차를 좀 빼시는 것도 차를 이제 거기에 유지하고 있는 것이 어떤 뭐 동시행 관계나 어떤 그런, 항변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를 빼시는 것도 일단은 더 보수적으로 안전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를 일단은 내 순번에 이었다가 차를 빼라면 그러면 차를 빼놓으면 되겠습니까? 네, 빼고 사실 그 이전에 빨리 이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셔서 그렇게 빼고 말고를 그 진노위의 담당 그 조정위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법원의 판사님께 그 조정을 요청하셔서 이 차를 뺄까요? 조정 신청을 해야 됩니까? 네, 이 차를 뺄까요? 그래서 그럼 좀 그런 조정을 좀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저거 이제 노총에 소속에 관계가 돼 있거든요. 네. 그래, 제가 노총 위원장도 했고 해놓은 대사에서 뭐 트러블도 생긴 것도 없는데 네. 괜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위원장을 간주가 1년 넘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걸 핑계대가 암에 그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군요. 예.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다양한 방안들 제시해 주셨는데 기억해야 할 점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제 생각에는 이 상담자님이 본인이 근로자다,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이제 본인의 근로한 그 동안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하고 출퇴근이라든지 근태를 뭐 체크하고 그 지시에 따라서 행위를 해왔다는 점, 그리고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다는 점, 뭐 이런 점들을 입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고등학교 시절 항상 붙어 다니던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후 삶이 바빠 자주 만나지는 못해도 항상 안부를 주고받던 사이였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그 친구의 부고를 전해 듣고 바로 장례식장에 방문했습니다.
유가족의 말을 들어보니 친구가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스마트폰을 조사해보니 인터넷에 떠도는 자살 방조 사이트에서 안 좋은 영향을 받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고 하는데요.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 자살하는 방법부터 죽어야 하는 이유까지 온갖 끔찍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비록 제가 유가족은 아니지만 반드시 사이트 운영자와 관계자들을 잡아 처벌하고 친구의 원을 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이러한 자살 방조 관련된 사이트는 IP 등을 추적할 수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놓는다고 하는데요. 신고를 하면 이 사이트 운영자와 관계자들을 처벌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100% 다 추적할 수 있다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기술적으로는 뭐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실제로 이제 추적 가능한 사례들이 많아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살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실행 계획을 제시한 자살 커뮤니티의 관계자들은 자살 방조나 자살 교사죄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사이트 관계자들에게 자살 방조죄가 아닌 또 다른 죄목이 적용된다면 어떤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구체적으로 어떤 자살 교사나 방조가 많이 충분히 입증이 되지 못해서 그 죄로 이제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요,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약칭으로 자살 예방법이라고 하는데 그 법의 위반 혐의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네. 자살 예방법 제19조 자살 유발 정보 예방 체계의 구축에 따르면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자살 유발 정도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자살 동반자 모집 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나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자살 위해 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사람을 유인하는 행위 또한 자살 유발 정보라고 해서요, 인터넷상에 올리는 행위도 역시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인터넷에 이러한 불법적인 사이트가 성행하고 있음에도 경찰이 운영자를 무조건 처벌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운영진이 그 사이트를 운영하기만 할 뿐이고 직접 자살 관련 정보를 올린 것이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럴 때 처벌 규정은 사실상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사이트를 개설한 경우에는 타인이 어떤 그런 자살 정보를 올리도록 유도한 것도 아닌데 타인이 누군가가 우발적으로 혹은 일탈적으로 그렇게 정보를 올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네. 때는 일일이 또 대처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나 아니면은 물리적인 환경상. 그럴 때 고의에 의한 행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자살 방조나 교사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방조, 교사 이런 죄들은 다 고의범이기 때문입니다. 또 해외 사이트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외의 운영자를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협조를 받지 못해서 누군지 특정하기 어려워서 처벌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네, 유가족들을 대신해서 상담자가 자살 방조 사이트 관계자를 대상으로 민형사 고소를 좀 진행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고소는 그 피해자, 즉 유가족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고발은 가능합니다. 고발은 꼭 피해자가 아니라도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자의 친구분이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재판에서 어떻게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애초에 자살 교사, 자살 방조죄는 그 자살의 의사를 이제 교사한 사람이 불러일으킨 면이 있고 또 방조죄는 이미 자살의 의지가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점이 뭐 특별히 더 그 죄를 인정하는데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우울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피고인이 이 범죄자가 교사하거나 방조하지 않았더라도 그 범죄에 이르게 됐다. 그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은 또 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불법 사이트잖아요. 뭐 불법 도박이나 자살 방조 사이트 등에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 접속만으로는 처벌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고요. 어떤 운영을 한다거나 거기에 이제 뭐 게시글을 작성을 해서 더 구체적인 행위를 해야 처벌에 이를 것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보실까요? 돌아가신 아버지와 저는 사이가 좋지 않아 생전에 10년 동안 서로 연락을 끊고 지냈는데요. 지방의 한 소도시 월세방에서 아버지는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저는 아내와 함께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렸는데요. 대부업체 두 곳에서 아버지의 대출금을 저에게 갚으라는 겁니다. 법적으로 아버지의 남은 핏줄은 저 하나라 제가 그 돈을 갚아야 한다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쓴 돈이 아닌데 왜 갚아야 하는지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볼 수 있을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좀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안타깝죠. 그리고 10년 가까이 이렇게 연락을 끊고 지내던 사이였으면은 아버지로부터 뭔가 큰 어떤 은혜를 입었거나 고마운 점이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뒤늦게 빚을 상속하게 되는 사연은 무척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법적인 관점에서 빚도 상속이 되는 것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적극 재산, 즉 이제 플러스 자산도 당연히 상속이 되고 그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빚도 당연히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종합적으로 그 상속인인 경우에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정부24라는 곳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해서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는 사망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게 될 텐데 이렇게 주민센터를 가게 되면 보통은 공무원이 사망 신고를 받으면서 상속인에게 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서비스를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안내에 따라서 재산조회 통합 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사망자의 금융재산이라든지 뭐 부동산이라든지 또는 뭐 연금, 건축물, 지방세, 자동차 이런 재산관계 일체에 대해서 그 조회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보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만약 재산이 있다면 이 아들인 상담자가 온전히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지금 이제 남은 혈육이 자신뿐이다라고 네. 말하는 걸 봐서는 그 의미가 만약에 아버지의 배우자, 즉 어머니 또는 그 새어머니의 존재가 없이 오로지 그 피부치가 자신밖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본인이 혼자 이렇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재산도 있다면은 그것도 상속을 받고 이 빚도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업체의 빚이니까 아무래도 그 비용이 좀 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빚을 갚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네, 빚을 이제 두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네. 빚을 아예 갚지 않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도 전혀 물려받지 않겠다라는 판단이 서신다면은 상속 포기를 할 수 있고요. 네. 상속 포기를 하면은 아버지가 물려주신 자산도 전혀 상속을 못 받고 더불어서 빚도 전혀 상속이 되지 않고요. 그냥 상속인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그런 효과를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그 외에는 한정 승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정 승인은 사실은 그 자산도 물려받고 빚도 물려받는 상속의 효과는 그대로 있는 것이지만 그 빚을 갚을 때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자산 내에서 재산 내에서만 갚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 한정해서 내가 빚을 승인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빚을 내 재산으로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상담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에서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지금은 알 수 없는 것이 네. 지금 사연 내에서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이 어느 정도가 돼 있는지를 상담 내에서는 밝히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물려받은 게 없는데 오로지 빚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둘 다 거의 동일합니다. 상속 네. 포기를 해도 빚을 물려받지 않고 한정 승인을 해도 그걸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빚은 한데 만약에 이 상담자님한테 자기 자녀가 있다거나 다른 이제 본인이 포기했을 때 이어갈 그 다른 상속인이 있다면은 그 상속인이 이 나의 포기로 인해서 이제 그 상속을 빚에 대한 상속을 떠안는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만약에 내 선에서 그냥 종료를 하겠다. 그래서 내 자식까지는 이 빚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라고 하신다면 한정 승인이 낫고요. 만약에 아버지가 이 빚 물려주신 재산이 빚보다 더 커서 이 빚을 다 갚더라도 나한테 남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도 한정 승인이 났습니다. 근데 나에게 아무런 더 이상 자녀가 없고 다른 상속인이 또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된다면 그 상속 포기가 그 절차상으로는 굉장히 간명해서 상속 포기만 하더라도 더 깔끔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빚이 재산보다 더 크거나 재산이 전혀 없을 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정 승인 같은 경우는 이 한정 승인을 할 때 정해진 기간이 있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이 기간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즉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을 6개월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름 전부터 이틀에 한 번씩 아이스크림 바구니에 담은 후 계산하는 척 하다가 그냥 들고 가는 어르신이 있는데요. CCTV로 정확히 확인했고 모든 영상을 확인해 보지 않았기에 얼마나 훔쳐갔을지 사실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10대로 추정되는 남학생은 아이스크림을 한 바구니 가득 담아놓고는 도로 넣지 않고 그냥 사라지는 만행을 5차례나 반복했는데요. 완전히 녹아버린 아이스크림은 팔 수가 없어 폐기 처분해야만 했습니다. 작은 동네에서 하는 장사라 그냥 참고 넘어가려 했지만 생각할수록 괘씸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데요.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선진국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기준이 신뢰 사회인가라고 하더라고요. 그 네. 말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어떠한 서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버스를 탈 때 그 티켓을 낸다든지 이런 걸 할 때 꼭 누가 감시하지 않더라도 그 신뢰가 지켜지고 모두가 지키는 그런 사회라고 한다면은 그 사회를 선진사회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미 충분히 선진사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시민의식이 성숙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사연이 있다는 걸 들어보니 아직 선진사회가 되기는 멀었구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네, 아이스크림을 여러 번 훔쳐간 행위가 있단 말이죠. 절도죄로 처벌 가능한 거죠? 네, 당연히 절도죄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네. CCTV를 모두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상당히 습관적으로 아이스크림을 훔쳐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책정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거의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훔쳐간 그 아이스크림 액수만큼 입증해내는 만큼 손해배상액을 책정이 되게 되고, 손해배상액이 책정되게 되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 범죄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위자료도 우리 사업주분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CCTV를 좀 모두 확인하고 증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좀 아이스크림을 훔쳐가진 않았지만 녹게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네.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이 또한 재물손괴죄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아이스크림을 아예 가져가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구매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그 무인 상점의 주인의 것이잖아요. 네. 그 아이스크림의 주인의 물건을 효용을 해버렸거든요. 완전히 다 녹게 만들어서 더 이상 그것을 본 아이스크림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로서 역시 처벌에 이르게 됩니다. 훔친 것은 아니지만
고의성을 입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훔치겠다 하는 고의는 없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 아이스크림을 꺼내서,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아이스크림은 차가운 그 냉동실 속에 있어야만 그 형태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걸 꺼내 놓아서 다 녹게 만들면 이 물건을 그 상점 주인이 절대 더 이상 팔 수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했다는 것이 고의거든요. 재물손괴의 고의는 충분히 있고 입증이 뭐 굳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명백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가게 주인의 정신적 피해가 아주 상당한 상황입니다.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업무를 가게를 영업하는 자에게 물건을 절도하고 또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을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럼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준비해야 할 상황 짚어주시죠. 지금으로서는 그 CCTV가 있기 때문에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고요. 다만 그 영상만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하는지가 제일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얼굴만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연락처가 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잖아요. 그 부분은 근데 경찰서에 신고 고소를 하시면은 경찰서에서 그 사진과 대조해서 추적해 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하서정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수선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